오늘 저희가 만나볼 사람들은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밑에 보이는 지역이 캐나다 누나부트라는 지역이라고 하고요. 거기는 주로 빙하와 얼음들이 없어서 조각이나 설화는 결국은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와 만드는 사람의 감정과 만드는 사람의 손이 담겨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디자인도 여러분 자신을 수용하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 여기 북극곰을 통해서 캐나다 이누이트족들이 곰은 이렇게 얼음 벌판 위에 이글루들이 살 때, 에스키모 집에 살 때 곰은 어떤 존재일까요? 멋있어. 여러분들 곰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곰은 동물원에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리가 반려동물로 할 수 있지만 무서운 존재인 곰에 대해서 이 무서움을 표현하는 거, 곰을 좀 신성시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조각으로 표현이 됐겠죠.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기 위해서 혹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과정,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나 말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렇게 약간 상징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리고 동물 그림도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여러분의 디자인을 좋겠다. 오늘 이 시간 자, 지금 소개한 대로 저는 현재 수원과학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EBS 라디오 FM에서 진행자로 무려 23년째 EBS 라디오 개국 이래 최장수 진행자. 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는요, 먹을 거 얘기입니다. 자, 중국 음식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저랑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중국 음식을 먹을 때, 아, 그 음식이 이런 게 있었대 라고 하면은 약간의 맛이 더해질 거예요. 아니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중국 음식을 시켜 먹어. 그러면 돼. 시켜 먹으면 돼요. 자, 짜장면은 볼까요? 한국식 중국 요리일까요? 아니면 중국식 한국 요리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짜장면은 한국식 중국 요리일까요? 중국식 한국 요리일까요? 이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정답이 될 수 있는데요. 뭐 뚜렷한 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짜장면은 거의 이제 중국식 한국 요리가 된 겁니다. 한때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짜장면은 외식의 대명사였습니다. 외식하자라고 하면 짜장면이었어요. 뭐 대단한 외식이 없어. 지금은 종류를 골라야 돼요. 뭐를 먹을까? 그러나 과거에는 한동안은 외식하자. 그러면 그냥 짜장면이 열이면은 8, 9은 아마 짜장면이었을 거예요. 특별한 외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짜장면은, 중국에서는 짜장면이 외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은 한국 요리가 됐다고 봐야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중국 음식이 한국 요리가 된 중국 음식. 지금 현재 중국 요리 중에서 한국화가 돼가고 있는 음식. 내가 중국 요리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은 한국화가 안 되고 중국에서 먹어봤던 요리. 요 세 가지를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짬뽕. 야, 짬뽕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나? 짬뽕은 일본까지 거쳐서 옵니다. 짬뽕은 일본에 거쳐서 오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해산면, 나가사키 짬뽕, 짬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짬뽕은 우리나라에서도 또 짜장면 다음으로 유명한 음식이 됐는데
중국의 남쪽에 복건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복건성하고 일본이 가까워요. 또 그래서 이 복건성에 있는 사람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든 면 요리 국수가 짬뽕이었는데 이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게 되면서 거기다가 고추라는 것을 넣게 되면서 매운 짬뽕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된 거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맑은 짬뽕, 우리나라에도 처음 들어올 때 맑은 짬뽕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고추 맛을, 매운맛을 좋아하는 우리들이 매운 짬뽕을 만든 거죠. 물론 짬뽕도 지금 그래서 여전히 맑은 짬뽕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요거는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요리라고 얘기한 우리나라식으로 개발이 안 된 바로 동파육입니다. 동파육은 정말 이 동파라는 이름이 붙은 요리 이름 중에서는 참 아주 재미있는 요리 이름이 되는데요. 일단 동파육 무슨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이제 좋아. 이제 얘들아 중국집 가서 무조건 육 무슨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자, 동파육. 동파는 사람 이름이에요.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과거 시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글짓기를 시키잖아요. 글 잘 읽는 사람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파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정치인들은 정치인도 되고 문학 작가도 되고 또 뭐 다 돼. 이 사람들은 철학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동파도 마찬가지로 소동파라는 소가 성인데 소동파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중국에서. 소동파의 또 학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빼고 그러면서 또 정치인이었어요. 소동파가 항저우라는 곳이 있어요. 상해에서 기차로 지금은 고속열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항저우라는 데가 있는데 항저우에 관료로 갔어요. 관료로 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참 백성들한테 행정일을 잘한 거야.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항저우가 홍수가 나면은 막 다 뚝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집들이 다 물이 차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제방을 만들어서 좋은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소동파한테 고맙다고 해서 가진 게 없으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먹을 수 없으니까 혼자서 이걸 요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해서 만든 게 바로 동파육이에요. 자, 오늘 이후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편안하게 중국 음식 먹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는 요리였구나 하면은 중국 요리가 더 맛있을 거고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 먹더라도 짜장면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니까 참 맛있어. 중국 짜장면, 정토 짜장면도 더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요, 원주민 아보리진이라고 하거든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안 계실 텐데, 거기 가면 벽 쪽에 문양들이 있어요. 그죠? 약간 이렇게 뭐 부메랑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점점이 있고, 이제 그런 무늬들이 호주 원주민인 아보리진의 그런 이제 독특한 문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는 지역이 호주에 있는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아웃백이라 그래서 굉장히 가생이 지역들.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호주 사회 속에 위치한 미래를 우리가 고찰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의 현재 주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아보리지니라고 하는 이분들이 6만 년 전에 아시아에서 호주로 건너와 정착하신 분이래요. 5만 년 이상을 사신 분들이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2에서 4%만 살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분들만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고 역시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죠. 뭐 거미가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고요. 뭐 벌레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친화적이고요. 이렇게 이들이 5만 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5만 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1788년에 첫 함대가, 이 배가 도착을 합니다. 갑자기 이 땅에. 예전에 미국 대륙으로 아메리카로 사람들을 처음에 보냈잖아요. 그쵸? 그때 보낼 때 어떤 사람들을 보냈었죠? 청교도, 죄인들, 그쵸? 이런 사람들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일단 가서 살아보고 안전한가 좀 살펴봐 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시험 삼아 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정되거나 이런 분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기보다는 조금 분리하고 싶었던 분들을 그렇게 이제 약간 총알바지 같은 형태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처음 오셨습니다. 영국인들이 도착을 해서 1788년에 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 아무도 없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원주민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어. 동물 대접하듯이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충돌이 시작합니다. 토지, 자원, 문화를 빼앗깁니다. 이분들이 여기 몇 년 사셨다고요? 5만 년 이상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5만 년 이상 살아온 땅에서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배 끌고 들어와서 토지 내놓으라 소리도 안 해. 그냥 자기네 살고 있는 땅 막 지나가면서 여기 말뚝 박더니 집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해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네,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겠죠. 굉장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자, 도둑 맞은 세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원주민의 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냅니다. 그래서 백인 가정에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거기에서 백인 가정의 문화를 배우도록 하는 거죠. 문화가 단절되게 하고 정체성도 상실되게 하고, 그럼 얘네들은 백인이 될까요? 백인도 아니고 원주민도 아니고 약간 좀 헤맨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겠죠. 2008년에 총리가 드디어 사과를 합니다. 우리는 일본 총리가 언제 사과를 할까요? 우리는 언제 사과를 할까요? 이 케빈 러드라고 하는 총리가 2008년도에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셔널 소리 데이가 있대요. 여기 하늘의 구름, 여기 이게 소리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5월 26일에 도둑 맞은 세대를 기억하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게 국경일이래요. 국경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저 휴일이래요. 그래서 이런 날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화해 운동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조금 더 밝게 놀 수 있도록 만들었던 홈페이지처럼 이러한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자,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냥 계속 미워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 용서할까요? 언제 용서할까요? 그쵸. 우리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 함께 사는 미래를 우리도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걸 해내신 거고요. 헌법에 원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승 방법은 이 뒤에 쭉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전략을 쭉 가지고 왔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배우고 자꾸 써보고 자꾸 나눠보는 것,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해요. 기록하고 전승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신화, 노래, 춤을 글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구전을 활용해서 세대 간의 전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 이런 것들을 계속 자꾸 불러가면서 구전을 입으로 계속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서 전승을 시킵니다. 교육에 담기, 정답인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수업에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원주민만 따로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호주 국민들에게 같이 다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모바일 앱하고 게임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로 다 시간 보내시잖아요. 그죠? 유튜브로 뭐 음악, 팟캐스트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 뭐 재밌게 한다면 충분히 뭐 100만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그런다라고 하면 또 효과적이 되겠죠.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인 에어나 오만과 편견 둘 다 영화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한때 그 제인 에어 소설이 영화로 만드는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오만과 편견뿐만이 아니라 뭐 엠마라든가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그 Sense and Sensibility, 뭐 한국말 번역이 뭐 이성과 감성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제인 에어는 영화로도 너무 많이 만들어졌고 BBC에서 방송 미니 시리즈로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던 그런 소설이죠. 그래서 요 잘 알려진 소설을 놓고 이게 제목은 거창한데 사실은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강의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또는 잘 알려진 소설을 다른 시선, 다른 관점, 다르게 읽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빅토리아 시대라고 그랬는데 빅토리아 시대 들어봤어요? 네. 왜 빅토리아 시대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영국의 빅토리안 에이지라고 하는 빅토리아 시대란, 자, 이 여왕이 소위 말해서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입니다. 대영 제국의 박물관, 그러니까 대영 제국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니죠. 대영 박물관에 걸려있는 초상화예요. 이 여왕이 통치했던 시기를 가리켜서 빅토리안 에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여왕이 통치했던 1837년에서 1901년까지의 기한인데 딱 요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문화사회적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183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을 가리켜요. 이때의 특징은, 자, 빅토리안 에이지의 특징은 영국 문학사나 문화사 어디서나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굉장히 그 변화의 시기였죠.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산업혁명 다 아시고 들어보셨죠? 산업혁명은 물론 이 전 시대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영국 사회의 변화를 일으켰던 시기였죠. 이 당시 제국주의 절정기에서 는 지금부터 그 여성상의 그 현대적 재해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당시 남성들의 영역, 여성들의 영역은 완전히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공적인 영역, public sphere, 여성들은 가정적인 영역, domestic sphere에만 머물러 있도록 강요받았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제국의 역군으로 나가서 해외 식민지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본토에서도 어떤 그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공적인 영역에 종사했을 뿐 아니라 여자는 가정적인 역할, 이상적인 여성상형. 여러분 집안의 천사, Angel in the House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그 당시 여성은 집안의 천사가 그 여성이 가져야 되는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가져야 되는 미덕이라는 건 복종, 그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침묵하고, 그 다음에 예의 바라야 되죠. 제가 빨간 글씨로 순결이라고 쓴 거는, 그러니까 순결, 성적인 면에서 이 순결을 굉장히 강요받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성적인 경험이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있었다면 그게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그냥 강제로 당한 것이건 간에 한 번이라도 어떤 순결을 잃어버린 여성에 대해서는 타락한 여자 취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생이 참으로 그 비참한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사회였어요. 네, 이어서 제인 에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인 에어,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는 1847년작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오만과 편견이 쓰여졌던 게 1813년인데 이때보다도 제국주의가 절정기에 이르렀던 시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제국주의가 만연해 있던 빅토리아 중기의 사회상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인 에어의 네 명의 주인공 모두가 이 당시 그 제국주의의 요소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제인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무일푼의 고아였죠. 무일푼의 고아였다가 그러니까 외숙모 집에서 정말 온갖 천대와 학대를 받으며 자라나죠. 자라나다가 로우드 기숙학교라는 곳에 거의 버려지듯이 자선학교 비슷한 그런 데다가 버려지듯이 이제 외숙모가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 로우드 기숙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잘 성장을 해서 그 로체스터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주인 로체스터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식 전날과 전날 밤에 그 사건, 그다음에 결혼식 당일 그 미친 아내, 감금당하고 다락방에 감금당해 있던 미친 아내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집을 뛰쳐나오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로체스터를 만나러 가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 로체스터는 더 이상 그렇게 신분이나 지위가 많은 멋있는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그 화재로 인해서 그 미친 아내가 저질렀던 화재로 인해서 다쳐요. 눈은 맹인이 되고 한쪽 팔은 잃고 그런 로체스터를 찾아가서 그래도 나의 사랑을 쟁취하는 그 결혼을 하는 그런 소설인데 자 여기 제인 에어에서도 여러 가지 제국주의 요소가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똑같은 이 제인 에어를 다른 시선, 다른 관점, 다르게 읽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주체적, 독립적, 저항적 여성이죠. 빅토리아 시대 당시에 정형화된 여성상, 여성의 삶에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릴 텐데 로체스터가 청혼하기 직전 모습, 그래서 사실 로체스터하고는 신분 차이가 많이 나죠. 나이도 20년 차이 나고 제인이 여기서 그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소설에도 나오는 게 키가 일단 작다고 나와요. 키가 작고 얼굴도 이쁘지 않다고 나와요. 그래서 누가 예전에 같이 있었던 하녀가 이제 다 성장한 제인을 보고 아가씨 뭐 너무 잘 컸네요 그러면서 그런데 여전히 얼굴은 뭐 이쁘지 않다고 표현을 하니까 제인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구절도 나와요. 내가 이쁘지 않다는 건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이쁘다는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절도 나올 만큼 자 그랬던 제인의 위치에서 I'm a free human being with an independent will. 나는 아주 당신하고 똑같은 그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그 자유로운 그 휴먼 빙이다 이렇게 당당히 주장을 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인 에어의 주인공이 아주 그 독립적 저항적 여성이었다는 거. 지평선 너머의 다른 넓은 세계를 열망하죠. 당신은 지금 여러분한테는 그게 뭐 어때서 당연히 꿈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년 전 빅토리아 시대에선 여성은 가정의 영역에 한정돼 있었어요. 기껏해야 가정교사로 일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 제인 에어는 자기가 비록 멀리 여행은 못하지만 나가서 바라볼 때 지평선 넘어 무슨 세계가 있을까? 거기 가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열망을 꿈꾸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데 성적인 열망을 표현했다는 거, 섹슈얼 패션을 표현했다는 거. 그 당시 소설 속에서 이 여자가 자기의 그 성적인 열망을 표현했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소설에서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체스터 집을 나오잖아요. 그 미친 아내가 있다는 걸 알고 나오고 나서도 계속 로체스터를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뭐나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 느낌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같은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소설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사랑을 선택하고 이겨낸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당시에는 진정한 여성들의 해방, 여성들의 인권을 선도하는 역할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어쨌든 여러분한테 좋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과학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최동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할 내용은요, 서양 요리의 역사입니다. 서양 요리의 역사. 그 중에서도 제가
프랑스에서 한 15년에서 한 18년 정도, 15년, 16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이런 습득된 사항들이나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초 베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서양 요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어떠한 특정한 나라를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외국 요리라고 인지될 수 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범주를 보면 어떠한 나라를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서양 요리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요리를 서양 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양 요리의 범주예요. 개념이고.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틀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틀려요. 인지가. 서양 요리 그러면 바로 떠오르시는 게 피자, 파스타, 아까도 나왔지만 뿐만 아니라 피자도 이탈리안식 피자가 아니라 미국식 피자, 햄버거, 돈가스,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인식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일본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를 지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 시절 유행했던 서양 양식의 문화가 어떤가 하면 돈가스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돈가스는 일본 음식입니까? 미국 음식입니까? 어느 나라 음식일까요? 돈가스. 네, 돈가스의 원조는 치킨 커틀렛이에요. 치킨 커틀렛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넘어왔습니다. 영국에서 넘어왔고, 산업혁명이라는 19세기 산업혁명이라는 거, 증기기관의 발견, 산업혁명이라는 걸 거치면서 일본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보면 섬나라예요. 뭔가 크게 융성을 할 수 없고 뻗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섬나라는 섬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역을 많이 합니다. 메이지 유신 때부터 교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19세기 증기기관의 발견으로 인해서 멀리 갈 수 있었어요. 멀리. 그래서 먼저 교류를 한 국가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의 식문화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일본에. 자, 그래서 서양 요리가 유럽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두 번의 큰 역경을 겪었는데, 일본 시대 때 들어왔던 그러한 음식 문화와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들어왔던 그런 음식 문화들이 합쳐지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양 요리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요리 역사는, 요리 문화는 전쟁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 전쟁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를 보면 이러한 요인들이 생겨나야 돼요. 자연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기술적인 요인, 이 네 가지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요리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문화의 완성 끝판왕이 요리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K컬처가 유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K컬처. 캐대원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들. 네? 캐대원 난리 났잖아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네, 오징어 게임, 옷게임이 또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그러한 문화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BTS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미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미는 군인이 아닙니다. 불어로 아미라는 게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들이, 전 세계 아미들이 그 BTS들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뭘 먹는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즉 다시 말해서 문화가 발전되고 그 문화가 성숙되어야지만이 음식 문화는 발전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음식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힘 더 내주십시오. 재미없나요? 들을만 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살색으로 되어 있는 데 말고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 데가 프랑스 국가예요. 프랑스가 서양 요리를 대표할 수 있는 딱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음식 문화의 형성은 뭐에서 먼저 나타나는 거 그랬죠? 전쟁, 또 네 가지 요인이 있었잖아요. 기술적 요인, 자연적 요인, 그 다음에
지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지리적으로 먼저 봅시다. 프랑스라는 딱 국가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딱 중심에 있어요. 여기 도버해협을 건너면 어디냐? 영국이에요. 여기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로 가면 벨기에예요. 옆으로 가면 룩셈부르크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독일이에요. 또 옆으로 가면 스위스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탈리아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스페인이에요. 딱 유럽 안에서 딱 중앙을 위치하기 때문에 식재료, 모든 식재료들이 유입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리적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얘네도 1년 4계절이 명확해요. 명확한데 얘는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뭐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얘네는 전국토의 85%가 뭐다? 평지입니다. 농사를 짓기 아주 천혜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해안가도 양쪽으로 두고 있는 국가예요. 세 군데나. 얘네를 크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육각형 중에 3면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3면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물 유입도 아주 용이해요. 지리적으로 좋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좋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왜 좋느냐? 이때 보면요. 프랑스가 유럽에서 되게 셌어요. 왕권이. 그래서 모든 경제나 문화의 중심지의 역할을 서 있었던 애들이 프랑스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얘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10년도에 벌써 프랑스 미식 식사라는 거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어요. 그만큼 음식 문화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세계의 최고다. 뭐 아니면 음식의 문화가 우리다, 원조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고요.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한 번씩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부터 음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배 고파서 배 굶어서 지금은 뭐 음식을 그냥 의무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더 맛있는 걸 찾아다니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생존, 먹기, 살기 위해서 먹는 수단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음식이란 게. 아니면 어떻게 한 문화의 정체성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제가 아까 대표적인 사례로 뭐 K-컬처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니면 세계적인 요리 학교들에서도 한식 문화, 한국 요리에 대한 그런 식문화들을 지금 많이 개설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마무리였고요. 여러분들 조금 늦었는데 너무 늦게까지 강의하게 돼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작가가요, 여러분 미혼모가 뭔지 알아요? 아니, 아빠가 있어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려면 엄마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결혼 안 했다는 얘기잖아, 아빠가 없는 거 보면.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그 바람에 그 말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듯이 대도시인 스톡홀름으로 이사를 혼자서 가고요. 가서 어땠을 것 같아요? 여자가 아무런 기술도 없이 대도시에서 내 배에서는 아기가 자라고 있고, 근데 나는 혼자서 뭔가 일을 해서 그러니까 의식주를 다 해결을 해야 돼. 쉽겠어요?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혼모 출신이 내 작가예요. 그 작가가 그냥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너무 존경받고 각광받는 그런 작가가 된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본인이 절대로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거는 그 남자 때문이고 이런 식의 변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작가가 쓴 작품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삐삐 얘기만 했는데 삐삐뿐이 아닙니다. 아주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예를 들어 보면 혹시 엄지소년 릴스는 봤을 수도 있나? 뭐 있고요. 이게 미오 우리 미오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독일 청소년 도서 특별상을 받는데 이런 작품은 아동문학가한테 주는 상은 잘 아니었어요. 뭐 슈바이처라든가 빅터 프랭클이라든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나 뭐 예를 들어서 노벨 평화상쯤 받음직한 사람들이 주로 받는 그런 상도 받습니다. 아동문학가로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라스무스와 방랑자라는 작품 가지고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센 상이라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던 상이고요. 또 아까 본 사자왕 형제의 모험 같은 거 가지고는 스웨덴 협회 그 메달도 받고 뭐 소련으로부터도 특별 미소상 이런 걸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책이 산적의 딸 로냐인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놀라운 거는 스웨덴에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 기록이 200만 회. 어떤 한 가지 작품이 공공도서관에서 200만 번이 넘게 대출된 책이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사보고 빌려보고 한 책들 다 빼고 공공도서관이 대출해 준 횟수가 200만 번 넘었다. 이제 이런 기록도 세웠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어린이는 영혼에 바르는 연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 가슴이 찌르륵 했으면 여러분 굉장히 그 감수성이 특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어린이에 속해요. 미안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다 하기 어려운 시기까지를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는데 그게 만 18세 미만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그 어린이에 속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18세 미만의 인구가 딱 어딘가 잠시 다 잠적을 하고 어른들끼리 산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사막이 따로 없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동생들처럼 뭐 초등학생 유치원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게 우리 사회는 너무나 멋진 축복인 것이고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딱 한마디로 어린이는 영혼에 바르는 연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영혼이 마음이 아플 때 그 어린이를 보듬고 어린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고 할 때 어른들은 굉장히 희망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아니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절대로 이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면서 그 반대하고 본인이 실천을 한 분인데 이렇게 어때요? 여왕을 만나든 청수부를 만나든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데 그 직업을 중심으로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모든 사람한테는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차별하지 않죠. 그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린이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후르시초프인가 러시아 총리가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국빈 만찬이 있었어요. 거기서 국왕이 이제 린그렌도 그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린그렌 작가님 오셨냐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꼭 손주한테 하듯이 국왕의 볼을 톡톡 치면서 아이고 구스타프 국왕은 여전히 그것도 잘하고 하면서 굉장히 왜 자애로운 할머니가 손주에게 하듯이 국왕의 볼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누가 감히 국왕 얼굴에 손을 대겠어요? 뺨을 때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 작가가 늘 말했던 게 오늘 하루가 인생이다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말고 정말 이 하루가
이런 기막힌 하루하루가 쌓여서 더 좋은, 더 멋진 날도 앞으로도 있는 것이지, 그 뭔가 뭐를 위해서 오늘은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되고 밤 태워도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나를 아끼면서 기쁘게 살자라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전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한 4명 오려나? 생각했는데 무슨 내가 가수같이 관객이 되게 많아진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저는 이제 일본 관련 주제로 이제 제목은 지구상에서 제일 짧은 17자 하이쿠라는 제목으로 해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는 같음 그리고 다름이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의 문화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우선은 일본은 660년에 건국을 하게 됐어요. 우리보다 좀 느리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일본이라는 글자는 한자 그대로 한자 배우시죠? 1 정도는 읽을 줄 알죠. 태양을 뜻하고 보는 근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근본이 되는 나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네, 재팬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또 이 재팬이라는 그 일본어 영어가 언제부터 사용했냐 하면은 보니까 마르코 폴로의 동문경문록이라는 데에 나와 있다고 해요. 마르코 폴로가 누군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 시대의 탐험가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 지팡쿠라는 말이 쓰여 있어서 이때부터 어원이 돼서 지금의 재팬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의 지리를 설명을 할게요. 일본은 크게 섬이 4개로 되어 있잖아요. 네, 아시죠? 그렇죠. 홋카이도, 북해도. 가장 큰 섬이 혼슈. 그 다음 밑에 조그만 섬 하나 있는 거 시코쿠. 다음에는 밑에 그리고 맨 아래 게 큐슈라는 지역이에요. 섬은 이제 큰 4개의 섬과 자그마치 6,900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 이제 여기는 안 뺐는데 잘 들어봐. 대한민국 헌법 1조 배우셨나요? 네. 오, 훌륭한 학교입니다. 헌법 1조 1항 읽어보세요. 대한민국은 제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너무 훌륭한 헌법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헌법 1조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네, 천황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국민이 아니라. 일본에게 가장 큰 상징은 지금도 천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써 있지만 일본은 재밌는 게 2025년이라는 서기를 쓰지 않고 연호를 사용을 해요. 연호라는 게 뭐냐면 천황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그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연호라는 걸 만드는데 지금 천황은 2019년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시거든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양이하셔서 지금의 아들이 왕이 된 게 2019년. 그래서 전아버지는 헤이세이 몇 년이고 지금의 아들은 2019년부터 해서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2025년은 레이와 7년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본 사람 얘기할 때 2025년 얘기하지 않고 레이와 몇 년생이세요라고 물어보잖아. 맞아. 몇 년생이 하면 저 2006년생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나 레이와 7년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연호를 알아야 된다. 자, 다음 나라 시대와 또 관련된 2가지 불성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 뭐가 달라요? 재질. 그렇죠. 잘 보이시죠? 재질만 달라요. 이쪽은 청동, 이쪽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잘 보이실까요? 어떤 게 우리나라 거? 잘 알아시네요. 왼쪽은 우리나라 겁니다. 네, 백제의 방가 서유상이고요. 이건 청동으로 만들어서 국보 83호입니다. 오른쪽은 일본 겁니다. 네, 이거는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그래서 목조 방가 사유상이라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제와 일본은 엄청난 교류를 해서 서로 알진 아니지라도 서로 이렇게 영향을 엄청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일본인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좀 옛날 거, 고전 쪽이에요. 일본 친구를 만났어. 야, 너 이거 알아? 이거 조선시대 거 이거 알아? 뭐 물어보고 싶어? 그렇지. 잘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춘향전. 나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는 일본 사람 만나면 춘향전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삼각관계 나오잖아. 그렇지 않니? 서로 이도령 짠 하고 나타나고 것처럼 지금의 그 춘향전의 구도가 현대 지금도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연애 소설이 일본에서는 가장 오래된 소설이고 사랑받는 소설이에요.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라는 왕자님의 모노가타리야. 연애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이야기. 이게 작가가 있어요. 무라사키 시크부라는 궁전에 살았던 여성이 이 소설을 짓게 됩니다. 자그마치 200자 원고지로 5,000매대 그리고 5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겐지모노가타리는 소설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도 많이 존재하고, 이렇게 실제 또 이런 막가도 그릴 수 있고, 또 현대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 때도 있고, 드라마, 가극, 엄청 사랑하는, 우리나라 춘향전도 드라마 되고 뮤지컬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되게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이거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어제 했던 한일 과항전 요즘 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어제 다케나카 유다이라고 해서 노벨 블라이트라는 그룹의 보컬인데요. 노래가 안 나오지 아쉽다. 이것도 검색해 들으세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분 한국을 되게 좋아하셔서 작년에도 3번이나 오셨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 버스킹도 강남에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유다이가 사실은 지난주에 노래하다가 코 가리고 목에 들어가가지고 보셨나요? 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노래를 못하면서도 마지막에 노래를 불러서 1등을 이겼어. 그걸 본데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한테 표를 줬거든, 한국 사람도. 근데 일본어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 감정을 느낀다는 게, 야, 이게 노래랑 문화를 통하는 이 감정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거 한번 겪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일본에 가시고 한국에 오시고 한국 할 때 일본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면서 문화적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준비를 했고 또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나는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아래 남쪽에서 최초로 57년에 최초로 독립한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굉장히 그랬잖아. 우리 그 아프리카가.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남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독립한 나라고, 굉장히 풍부한 입으로 이렇게 구전 전통과 민족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나는 보면은 보시다시피 서아프리카 이쪽에 토고, 저도 참 잘 몰라요. 코트 디부아르라든지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 거기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쪽은 바다가 있어요. 이 기니만과 대서양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 금이 많이 난다 그래서 영국 식민지 때는 가나가 아니라 이름이 뭐였냐면 골드 코스트였어. 골드, 금이 많았다고. 골드 코스트. 그럼 금이 많았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겠지. 어머, 여긴 세공, 목걸이 이런 거 세공 잘하겠다.
금이 많이 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여기 또 우리 보면 또 가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 가나 초콜릿. 그 가나 초콜릿이야. 그 가나야. 그래서 얘네들은 카카오잖아요. 가나 초콜릿이. 그래서 사람들은 커피를 안 마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커피 안 마시고 애들도 아침마다 티라고 그러는데 코코아 차. 코코아를 차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코코아라 그러잖아. 초콜릿이라고. 코코아 차를 아침부터 다 코코아 차, 코코아를 마시고 하고, 일부러 이렇게 선전을 커피는 몸에 안 좋고 코코아 초콜릿가 이건 몸에 좋다고 그렇게 선전을 한대요. 자기네가 워낙 이 초콜릿, 코코아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나 초콜릿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코코아 차를 그렇게 아주 매일 거의 마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연구한 거는 가나의 문화적 특징을 보면 굉장히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 중심적인 문화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우분투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우분투란 말을 많이 해요. 우분투가 뭐냐면 나는 우리가 있기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 개념으로 우분투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족 유대감이 강하대요. 확대 가족 시스템이 일반적이고 여러 세대가 함께 살거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노인들은 지혜의 원천으로 높이 노인들이 존경받는데요. 존경받고 가족 의사결정에서 노인들을 굉장히 리스펙트,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다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룻가에서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리고 구술 전통으로는 문자로 기록을 하기보다는 뭘로? 입으로, 말로 전해지는 지식이 아주 중요시 되고 있어서 스토리텔링이나 속담, 노래를 통해서 역사라든지 가치, 지혜를 세대를 걸쳐서 전달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대요. 그리고 관습을 계승하는 구조인데 많은 가나 사회에서는 모계사회가 많아. 모계사회가 뭐야? 일부 다처가 아니라 엄마가 오히려 엄마는 만데 아버지가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 보면은 한 남자를 가리키면 한 남성을 변화시키지만 한 여성을 교육시키면 그 나라가 바뀔 수 있다. 엄마가 집안에서 그쵸? 리더잖아. 양육하고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 다 나왔잖아. 우리 남학생들도. 그래서 굉장히 여기도 역시 그 모계사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구정과 속담의 문화적 역할을 보면은 가나에서는 속담을 아니하오라고 하는데 단순한 말의 뭐 재미라든지 유희가 아니라 정말 삶의 깊은 지혜와 삶의 기준을 전승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도구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나의 속담을 제가 준비를 하게 했어요. 문자 언어가 발달하기 전부터 속담은 공동체의 집단 지성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담은 그래서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고 사회적 규범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문제 해결에 어떤 지혜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가나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담을 어떤 사람들이 전수해 주는가를 좀 볼게요. 누가? 여기 노인, 주로 나이 드신 분들. 노인을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경외한다는 거죠. 족장, 부모님, 이야기꾼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 속담은 노인이 앉아서 보는 것은 젊은이가 나무 위에서 볼 수 없어. 앉아서도 보는데 위에가 노인이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있지. 옛날에 훈민정음 보면은 이거 세모 있지. 이걸 뭐로 읽어? 옛날에 시옷으로도 읽고 이응으로도 읽어. 그지? 이게 이렇게 쓰면 이게 뭐니? 삼도 되고 암도 돼. 이 얘기는 암만큼 살아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만큼 살아내. 내가 산 것만큼 또 알아. 해석을 해.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들어도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다르게 해석되기가 쉬워요. 내가
산 만큼 알고 안 만큼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 세모라는 말이 너무 훈민정음에서 이거 알지? 훈민정음에서 이게 세모가 시옷으로도 있기도 하고 이응으로도 있기도 한다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야기꾼은 진실을 달콤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고 족장의 귀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NP, 나를 싫어하는 악플도 들어야 되고, 그쵸? 좋은 댓글 다 들어야 된다는 거. 나를 칭찬하는 말도 다 들어야 된다. 리더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끌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부모님,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거 It takes a village라고 굉장히 보편적인, 그치?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여기 속담도 아프리카 속담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속담은 말의 장식이 아니라 지혜고 한 사람의 그쵸 그 세계관, 가치관 그쵸 이런 것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전통과 미래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로 속담은 한 것 같은데, 선생님 질문. 지금 한 10분 남았어. 가나 속담을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선생님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지 않아?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아? 이 제목이 이게 같은가? 다름이잖아. 그치? 사람은 다 같은 것 같아. 그치? 인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 다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제가 사회복지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처음에? 사람. 그럼 그가 그답게 그쵸? 그 사람으로서 귀하게 존중받고 남을 또 귀하게 존중하면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그쵸? 할 일인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속담 먼 나라의 속담을 이야기하러 제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좋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 있으세요?